글로벌 시장에서 다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그동안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4분기에도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을 연준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점도표를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추가 인상을 반영해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구두적인 매파적 네. 발언들을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경계감들을 시장에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결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조금은 연준의 컨센서스가 조금 바뀔 수 있겠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도 그렇고 뭐 2년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기록적으로 뛰었어요. 뭐 2006년 이래, 뭐 2007년 이래 이런 수식어들이 좀 붙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간밤에는? 네, 뭐 간밤 동안 또 미국 10년물 금리가 전고점을 네. 뚫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뭐 캐나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4%대로 상승하면서 뭐 네.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다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그동안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4분기에도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걱정거리였고요. 뭐 미국과 통화 정책을 조금 궤를 같이 하는 캐나다가 일단 물가 상승률 압박을 먼저 느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미국 역시나 4분기에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될 수 있고 네. 연준의 통화 긴축 강도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뭐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이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시장에서는 좀 높은 정도였고 그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유가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4분기는 기저적으로 이제 작년 4분기가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준 이상으로 최근에 예상치 못했던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추가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유가와 연관된 물가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달 국내 소비자 물가에서 휘발유 가격이 차지하는 가격에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것들 때문에 국내 물가도 8월 달에 다시 3%대로 올라오면서 시장이 경각심을 줬었는데 뭐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비단 캐나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도 이미 영향을 줬고 지난번 최근 발표된 미국의 CPI에도 유가 영향이 컸고 이거는 계속해서 영향을 시차를 두고 또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일 텐데 이거는 그러면 금리에 어떤 연관성을 주면서 움직일까요? 뭐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을 연준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뭐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감들 때문에 뭐 9월이든 11월이든 추가 이상을 더 할 수 있냐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 뭐 이미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실질 금리는 플러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질 금리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도 조금 장기간 지금의 5.5%라는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세 가지 팩터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숏 레이트라는 단기 금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는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 구간들이 크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 압력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지금 장기 금리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아진 수준을 조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보면 3분기는 국채금리의 좀 급격한 상승 이렇게도 시장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4분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이런 요인들이 그대로 좀 유효하게 작용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크게 달라질 재료는 없습니다. 네. 3분기 때 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고요. 첫 번째로는 경기가 워낙 좋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견고하게 유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8월 2일 날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서 앞으로 재정 적자에 대응해서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준과 외국인 그리고 은행 같은 국채를 사는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압력이 금리 상승들을 주도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4분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재료가 달라질 가능성들은 크게는 없습니다. 뭐 경기는 여기서 뭐 크게 충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수준을 유지할 거고요.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재무부는 조금 더 국채 발행을 늘려가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준은 4분기 QT를 지속할 거고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3분기도 안 샀지만 3분기에 국채를 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금의 감소였습니다. 이 트렌드는 4분기에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4분기에도 미국 국내 은행들은 역시나 국채를 사지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3분기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팔았던 외국인은 중국이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국채 매도세로 일관을 했었고요. 4분기에도 그 트렌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도 국채 상승 압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국채 상승의 조건들은 4분기에도 좀 유효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숫자가 나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면 긴축을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국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변수는 그렇죠.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앞서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지금 네.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의 의미는 지금의 금리 수준은 경기를 앞으로 하방 압력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들도 될 수 있지만 금리와 연관된 경제 주체들은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올해 뭐 상반기랑 3분기 내내 미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지표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렇죠. 소비와 투자가 미국 경기를 지지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섹터는 아마 소비 지표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 관련 기관에서 재미있는 리포트들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요? 네. 6월 달에 연준 스태프들이 미국의 초과 저축이 이미 올해 1분기에 상당 부분 고갈됐을 거라는 블로그를 썼었고요. 그리고 최근 8월 달에 샌프란 연은에서 3분기에 미국 초과 저축이 전면적으로 되었을 거라는 가능성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누적된 초과 저축들이 리오프닝 이후에 관광과 이제 소비 활성화 쪽으로 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가계 소비 지출들을 뒷받침했었는데 그 돈들을 이제 다 써버린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 개인 저축률의 트렌드를 봐주시면 이미 작년부터 장기 평균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연체율의 상황은 어떠냐? 가계들의 연체율은 자동차 오토론과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론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과 저축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고 뭐 자녀분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이전만큼 이게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10월 달부터는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 역시 월 평균 대략 400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4분기에 집중적으로 가계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미국 경기를 지지했던 주요 팩터 중 하나인 소비 지표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들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증명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소비가 차지를 하는데 이게 좀 쪼그라들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좀 여러 가지 중에서 학자금도 좀 짚어보면 미국도 굉장히 학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대출로 거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거의 이 몇십 년 동안 한 1인당 매달 200~300달러를 갚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유예가 됐다가. 맞습니다. 그럼 이게 소비에도 영향을 줄 거다. 네, 월 네. 400달러씩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연체율은 그 이제 신용카드와 그리고 자동차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학자금 대출 관련된 연체율도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소비단에서의 캐시플로우에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 잡히고 있지 않다가 이게 또 추가가 되면서 소비 여력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겠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상환이 유예가 돼서 이게 소비 쪽으로 온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뭐 0.4에서 0.6% 정도였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그렇게 미미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네, 보십니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뭐 이게 저축이 많거나 가계의 캐시플로우가 훌륭하다면 이게 뭐 적은 규모든 많은 규모든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계의 저축률은 장기 평균을 하회를 하고 있고 여기에 쌓아뒀던 초과 저축이 이제 거의 소진 상태고 뭐 실질적으로 소진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돈의 규모 뭐를 떠나서 이런 저축 상환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소비 그리고 향후 미래의 소비에 대해서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작용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합쳐서 내일 사실 제롬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속내도 좀 복잡할 거다라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 주로 언급을 하고 어떤 뉘앙스 쪽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보세요, 위원님은? 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네. 9월도 마찬가지고 뭐 11월 FOMC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지금 당장으로는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 역시나 낮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주목할 건 아무래도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의 4분기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점도표를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추가 인상을 반영해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캐나다도 그랬고 국내도 그랬고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뭐 패스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구두적인 매파적 네. 발언들을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상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에 따라서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계감들을 시장에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금리에도 다시 한번 이거를 영향이- 채권 금리 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라고 하면 금리가 이 레벨대에서 쉽게 네. 떨어지기는 어렵겠죠. 네. 뭐 여기다가 점도표 추가 인상까지 발생을 한다면 더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건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결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조금은 연준의 컨센서스가 조금 바뀔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은 조금 채권 시장 일정 부분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잖아요. 뭐 수정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서에는 지금 뭐 소비 둔화 재료들이 3분기에 GDP에 좀 영향을 줄 거다. 위원님은 이렇게 보셨는데 뭐 내일 중에도 그럴 만한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올해는 성장률이 조금 더 상향 조정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분기 GDP 레벨 때도 높았고 네. 3분기 자체도 지금 원래 한두 달 전에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낮아지겠지만 기존의 컨센서스보다는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반면에 내년은 연준의 GDP 레벨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긴축에 대한 효과들이 점진적으로 경제에 스며들고 있고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축적되면서 내년
내년도에는 발행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주택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조금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흐름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투자나 정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미국 경제를 압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뭐 올해 자체 GDP 상승률, GDP 전망치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걸 미국 경기가 완벽히 좋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내년에 경기 하락의 폭을 조금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하나의 또 요인으로 짚어주신 게 기업의 이자 부담이거든요. 이거 사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계속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뭐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버틴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새로운 요인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네. 그동안 기업들은 저금리 기간에 장기 고정금리로 조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새롭게 받은 기업은 많지 않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장기 고정금리로 받았지만 이미 연준의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기업들의 신규 자금에 대한 조달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레벨대에서 차환이라든지 신규 자금 조달할 때 기업들의 금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더라도 금리 인상 국면의 초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막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증가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신규 자금 조달할 때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미 누적되어 왔던 그리고 그 시기 측면에서 앞으로 기업들의 차환과 신규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들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인데요. 흔히들 M2라고 하죠. 네. 통화량 증가율은 당연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시장에서 필요한 적정 통화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 그렇죠. 수준이라는 게. 그 이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건 완화인 거고 그 이하로 통화량이 떨어지면 이건 경기에 부담을 주는 긴축인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통화량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준과 지금 M2 증가율의 3개월 평균치를 비교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특히나 그 괴리도가 급격하게 커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 그리고 완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얘기를 쭉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에 이 금리 상승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한 게 작년 10월이니까 딱 1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고금리로 뭐 줬던 예금들 이런 것들이 좀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이슈도 많이 좀 짚으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최근 단기 네. 시장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작년 레고랜드 이후에 이제 크레딧 시장이 크게 위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들의 채권 금리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들도 다 높아지고 은행들도 조금 판촉을 많이 했어요. 정기예금, 고금리 예금들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10월, 11월 동안 은행들의 정기예금 잔고는 대략 한 110조 정도 늘어난 거죠. 뭐 보통 예금 1년 만기 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정기예금의 한 100조가 증가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돌아올 거고 물론 이거를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대비해서는 금리 매력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환매를 하시려는 요구가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자금 인출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은행채라든지 CD 같은 채권 발행들을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 채권이 발행하면 당연히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로 뭐 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수 부족.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세수 부족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올해 국내 정부는 한국 경제는 세수가 원래 예산 대비해서 59조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통상적으로 세수 부족 시 정부는 항상 추경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추경을 하지 않고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세수 부족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줄여서 흔히 외평채라고 그렇죠. 부르는. 네. 그럼 이 기금을 활용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 외국환 평형 기금의 그 기금의 여유 재원 자체는 가만히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게 아니라 연기금 풀이라는 그런 채권 그 운용 풀 안에서 채권과 주식 그리고 MMF 같은 여러 가지 자산들로 운용이 됩니다. 대부분 MMF나 단기 채권이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운용했던 채권과 MMF를 깨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밑에서 받아서 운용했던 운용사들은 단기 채권과 MMF를 환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와 단기채 발행은 늘어나고 운용사들은 단기채들을 팔아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시장에서 뭐 유동성 위축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두에 언급해줬듯이 채권 시장은 작년 레고랜드 겪으면서 PTSD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네. 다시 한 번 더 단기 시장에 위축이 되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이슈 역시나 조금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사람들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랑 한국은행은 상당 부분 많이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워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시장의 금리가 이상적으로 많이 튀기 시작하면 뭐 정부랑 한은은 뭐 통환채 발행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단기 채권 발행을 조정하든지 하면서 시장 개입에 나설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 단기 금리의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작년 10월처럼 이게 단기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고 금리가 급격하게 튀고 크레딧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뭐 PF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자금들이나 시장 경색 이런 부분은 많이 1년 사이에 안정이 됐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PF는 이제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모두 다 쏟아낸 상태고 PF 리스크라는 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PF는 그 브릿지 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물을 지어서 본 PF로 넘어가고 본 PF에서 결국에는 건물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시 내다 팔면서 나오는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는 브릿지가 본 PF로 넘어가지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로 들어갔던 토지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전에 샀던 토지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리스크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와중에 토지를 팔지 않고 정부에서 계속 차환이 되도록 유동성들을 돈을 넣어줬고요. 그런 PF 사업장에 대해서.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는 정부가 평생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차환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펀더멘털 리스크. 그 브릿지가 본피로 넘어가고 본피에서 건물을 지어 올려서 투자자들이 예상한 수익률에 팔아야 결국에는 그 PF 리스크가 전면적으로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방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비주거형 투자 자산에 대한 가격 하락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 한정이고요. 네. 대부분 제2금융권들의 PF 익스포저는 지방 지역에 위주로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동성 리스크들은 제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금융시장 관련된 그런 단기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들은 조금 안정된 국면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런 질적인 리스크 자체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정부가 세수가 역대로 부족해서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이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환율에 대한 어떤 비상금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외환에 대한 어떤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라든지 아니면 환율이 다시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일 때 좀 사들여야 되는 것까지 지금 뭐
기금을 투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아요. 뭐 당연히 정부도 그 지적을 알고 있겠죠. 네. 뭐 일반적인 시민들은 정부에서 지금 환율 대응에 쓸 돈들을 갑자기 빼서 쓴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 이러다가 막 다시 원화가 약세가 되고 환율 변동성 커지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전에 그 정부에서 이제 외평 기금 쓴다고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을 내년부터 새롭게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원화 기준으로는 최대 18조 원까지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2003년 이후 처음이에요. 그만큼 기금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메꾸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뭐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저는 조금 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패턴이 만약 계속이 된다면 세수 부족할 때마다 외평 기금 쓰고 그러면 아마 부담이 되겠죠. 뭐 기존에는 정부에서 추경 국고 발행을 통해서 그 세수 부족에 대응을 하다가 갑자기 외평 기금을 통해서 대응하는 구조가 고착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환율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좀 결론 부분으로 서서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말에 근접할수록 이익 실현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부분도 이제 보고서에 넣으셨는데 이건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부터 금리가 빠집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몇 번의 기회들은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면 뭐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는 그리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레벨대는 낮춰서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3분기랑은 조금 다르게 연말로 갈수록 빈번히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크게 포인트는 미국의 이제 3분기 GDP 발표 그리고 11월 달 FOMC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 미국의 경기 완만한 경기에 대해서 뭐 프라이싱이 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3분기 GDP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내년도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씩 미국 경기가 고점에 왔다라는 인식들이 커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11월 FOMC 지나서는 더 이상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야라고 콜을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인하를 언제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그 연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네. 뭐 일정 부분 단기 시장 쪽이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금리를 조금 하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부터 금리가 뭐 급격하게 빠질 거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